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바로 전화를 받아주시겠죠.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 듣고 계셨구만. 아이고, 참. 늘 똑같은 거 하면 지겨워하십니다. 약간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예 또 그게 또 시그니처가 될까 했는데 바꾸시네요. 아이고. 이거 약간, 친한 동생이 빙고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매력인 거죠, 뭐. 네. 빙구는 매력이 아닙니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또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도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도 아직 감기 목살 3인분에 걸려있는데. 3인분이나, 예. 예, 5인분이었는데 2인분은 제가 먹었어요. 3인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건강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지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도 있고 주변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 시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 랜덤 채팅 어플이 있었어요. 이 어플의 특징은 내가 적은 메시지를 조그마한 종이배에 새겨서 물에 둥둥 띄우면은 그 글이 적힌 배가 망망대해를 둥실둥실 돌아다니면서 그 배에 적힌 글귀를 읽는 누군가가 답장을 해주면 매칭이 되는 그런 어플인데 배가 둥둥 흘러가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발신한 지역에서부터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대체적으로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신림 사거리 7시 번개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혹은 남성분 구합니다. 같은 내용처럼 번개를 한다거나 그 당시 젊은 남녀들이 꽤나 쓰던 사람이 또 어플이에요. 그 위에 세대들은 영화 접속에서처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거나 이랬지만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채팅 어플이라는 게 생겼고 지금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거나 그런 게 약간 꺼려지는 분위기고 좀 안 하게 되잖아요. 네. 모르는 번호도 안 받는 시대니까. 당시에는 단순한 만남 혹은 즐거운 술자리, 모임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어플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시 알고 지내던 이 어플에 미친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오늘 들려드릴 건데 이 동생은 이성과의 만남이 삶의 목적이고 그런 놈이었어요. 오늘도 언제나 주인공은 똘비로 칭하겠고 이 동생도 저랑 같이 음악을 하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음악만 하기 아까울 정도로 얼굴도 반반하게 잘생겼고 공연장을 가거나 공연을 하고 이러면은 여성 팬들이 꽤나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음악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할 정도로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이성과의 만남에 진심인 동생이었고 주말이면은 홍대 놀이터 혹은 헌팅 잘 되는 술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나 음악하는데 라고 약간 꺼드럭거리면서 공연 티켓까지 팔고 영업을 하면서 여자를 꼬실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 요즘 말하는 이제 여미새 같은 그런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가 나오는 어플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이성들 만났고 거기에 주말에 홍대 술집 돌아다니면서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대림동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동네 살 때는 제가 좀 약간 금전적으로 힘들던 시기라서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똘비란 녀석 집은 꽤나 잘 사는 동생이었어요. 매번 술자리를 하거나 밥을 먹자고 해서 만나면은 동생이 계산을 했고 그날도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에 똘비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형님 여기 구로디지트 단지역 앞인데 지금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고 딱히 할 것도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술집에서 만난 똘비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나 많이 잘 산다, 나 좀 산다 라는 포스를 뽐내고 있는 친구였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나랑 술 먹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닌 그런 느낌적인 비주얼을 가진 친구였는데 초면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건 부티가 잘잘 흐르는 그 친구는 똘비와 동갑내기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였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성에 대한 만남이 이제 인생의 넘버원인 그런 이제 딱 끼리끼리 논다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때 그 동생과 그 동생분 친구분이. 사실 이 녀석이 이성과의 만남을 좋아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전에만 들었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그런 건 없었고 주말마다 만나고 번개도 많이 하고 번호도 많이 따고 이런 기타 등등 행동들은 저랑 있을 때 하거나 저한테 그런 후일담을 말하거나 딱히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당시 만났는지 딱히 관심도 없고 저에게 관심 받기 일이고 당시 저는 여자친구도 있기도 해서 불러도 안 나갔어요 사실.
그냥 그렇구나 뭐 그런 애구나 라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날따라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 게 형님 사실은 제가 랜덤 채팅 어플을 하나 했는데 형 오기 전에 한번 심심해서 배를 한번 띄웠다. 근데 이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혹시나 형 불편하시면은 오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괜찮으시면 그냥 합석해서 놀다가 애들 보내고 진하게 우리끼리 한잔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느낀 건 불편하게 사람 불러놓고 모르는 사람 부른다는 걸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좀 약간 어이가 없긴 했지만은 그 당시 이 녀석하고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악적인 얘기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어차피 늦게까지 먹고 우리끼리 한잔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적당히 먹다가 보내겠거니라는 단순한 마음에 그래 대신에 왔는데 좀 빨리 보내라. 우리도 할 얘기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고 허락 아닌 허락을 해줬죠.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아까 말했던 그 어플로 꼬셨던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첫인상은 제가 뭐 어떤 영적인 기운이 대단히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직감.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데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쎄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근데 그 여성분들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오는 그 짧은 찰나에 그때 기분을 떠올리자면은 뭔가 기분이 더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아닌데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는 복잡 미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때 확실히 제가 느낀 감정은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욕구가 58,000% 반전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동생들 쳐다봤죠. 동생들은 진짜 마음에 든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얼핏 봐도 딱히 싫은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외관상으로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길 가다가 한 번쯤은 휙 하고 돌아보게 만들 것 같은 빛나는 외모라기보다는 개성, 느낌, 스타일리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이쁜 얼굴을 떠나서 이쁘긴 이쁜데 약간 되게 매력적인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뭔가 되게 쎄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냥 기타 등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제가 또 요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때 정확하게 감정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감정이 다인 것 같아요. 그걸로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의 외모를 그 당시에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성 한 분은 드레드락이라고 하는 레게머리가 있습니다. 오, 예. 굵은 레게머리인데 저도 옛날에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여성분이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적어도 동양인 여성 한에서는 전 처음 봤어요. 다른 한 분은 머리가 긴데 생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에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반짝반짝한 검은색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었고 미모도 괜찮으셨고 그것보다 분위기가 두 분 다 되게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니까 술 한 잔 두 잔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자리가 많이 불편해서 술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서 적당히 그냥 예의상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이 있다고 그냥 똘비한테 말하고 나중에 술자리 끝나면 연락을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좀 자리를 먼저 비켜줬어요. 그냥 뭔가 그때 그 느낌은 그냥 더 있기 싫었고 불편했고 네. 돌이켜보니까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거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술자리를 파하고 저는 혼자 집에 갔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서 똘비가 저의 집을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서 형 그날 왜 이렇게 일찍 가셨냐 걔네들 진짜 재밌고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똘비의 친구는 네개머리 여성분과 잘 안 되었고 자기는 긴 생머리 여성분과 잘 돼서 오늘 또 보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취식골골한 이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냥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이야기 중간에 끊고 원래 해야 됐던 우리 일 얘기를 하면서 그날 하루 그렇게 그 녀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녀석은 이제 똘비는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희 집을 나섰고 그 당시에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할까 하는데 마음에 들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말을 한 것도 웃기고 그리고 부스럼 만드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래 데이트 잘하고 와라 라고 배웅을 해주고 그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도 그때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다 보니까는 생업이 되게 바빴어요. 이래저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한 달이 거의 훌쩍 지나가고 있는 무렵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연락이 오거든요. 이 똘비가 최소한 격주로 얼굴은 비추고 가는 아이였어요. 시간대가 잘 맞으면 며칠 연속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애인데 그 데이트 이후로 딱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돌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바쁜가 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락이 당장 안 된다고 뭐 뭔 일이 났구나라고 당장 생각하는 거 다시 오버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부재중 보면 전화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고 정확히 2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2달 뒤에 연락이 왔고 중간중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가 돼버리고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똘비 이 녀석 왜 전화가 안 되냐 물어봤지만은 그 누구 하나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걱정을 하고 있을 무렵에 연락이 온 게 2달이에요. 마지막 술자리를 가진 뒤 2달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똘비였던 거예요. 똘비가 하는 말이 형 시간 좀 괜찮으면 나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에 똘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서 똘비를 만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라 초췌하게 변해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낄 정도로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는 한숨을 퍽퍽 쉬면서 말을 쉽게 못 꺼내는 모습을 보니까는 덩달아 뭔가 같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으면은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오늘이 아니라도 네가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괜히 급한 마음에 물어봐서 혹시 네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긁은 거라면 내가 미안하다. 네가 말하게 냅둬서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데 똘비가 갑자기 입을 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인 이야기인 즉슨 처음에 저 있을 때 그 배를 띄워서 왔던 그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그 같이 합석했던 여성분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주는데 똘비 그 친한 친구와 그 레게머리 하신 분들 알아서 택시 타고 잡아서 집에 갔고 똘비 파트너인 그 긴 생머리 여성분과 똘비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똘비는 택시 잡아서 그 여성분을 보내려고 했는데 파트너였던 긴 생머리 여성분이 택시 타고 가는 돈이나 첫차 이제 곧 뜨는데 그거 타고 가는 돈이나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 근처에서 한 잔만 더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똘비도 술 기운이 조금 올라왔지만 뭔가 한 잔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도 해서 파트너였던 그 여성분과 함께 술 한 잔을 더 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운영하는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똘비의 파트너 그 긴 생머리 그녀를 수미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미와 똘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이도 거의 동년배고 거기다가 똘비는 수미의 매력에 그냥 홀딱 빠져버렸다고 해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뭔가 자기가 알고 있던 동년배 애들과 다르고 신비롭기도 했고 자기랑 잘 맞고 뭔가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흔히 말해서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할수록 성숙미도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그날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지하철역에서 배웅을 해주고 그 똘비 본인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수미도 그런 문자에 답장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 잠이 들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저희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만나러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나러 가지러 나갔을 때 약속 장소에 있는 수미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종착지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단단히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흩날리는 긴 생머리 그리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카페에서부터 들어오는 모습 해가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예.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상태가 됐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수미한테 사귀자고 말을 했어요. 수미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흔쾌히 그래 우리 사귀자 라는 답을 받은 뒤 둘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매일매일 만나서 할 것도 딱히 없는데 카페에서 뭐 알콩달콩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느 커플이 그러하듯이 뭐 차 끌고 교회로도 나가고 바람도 쐬고 맛집 다니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저녁에는 술도 한두 잔 하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솔직히 똘비의 마음은 더 깊은 진도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대요. 근데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미가 철벽방어 아닌 철벽방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며칠이 더 흐른 뒤에 어느 날 술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똘비는 또 한 번 자신의 진심을 전했어요. 근데 수미는 아직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지면은 그때 서로 확인을 하자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을 했고 똘비는 그냥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고 거부하는 수미에게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매달리듯이 졸랐다고 해요. 1시간은 지나고 2시간은 지나고 3시간은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쫄고 조르고 매달리는 와중에 수미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정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똘비가 내가 너무 속물처럼 보였나 보다.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똘비가 했는데 그런 정막이 흐르는 사이에 수비가 나지막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좋다. 네가 원하는 마음의 확인해주겠다.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알아간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는데 나도 솔직히 너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거절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날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똘비는 뭔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았대요. 아무튼 그렇게 둘의 사랑은 깊어지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이제 여자친구랑 있다 보니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딱히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날이 없고 집에서 쉬는데 때마침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쉬고 싶었지만은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 친구들을 못 봤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친구들 만나서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요. 수미한테. 수미는 어디냐고 물어봤고 친구들과 게임방에 있다 말을 하니까는 아니 수미는 무슨 게임방이냐 지금 나와서 나랑 데이트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앙탈 부렸대요. 그래서 똘비가 웃으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게임도 하고 술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나가면 친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다 라고 말해도 똘비였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수미랑 있는 것도 너무 좋았기에 수미를 보러 갈까라는 마음도 반이었대요.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장난삼아서 전화기를 뺏어서 수미씨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우리 똘비 빌려주세요. 저희도 연애 초에 방해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맨날 보던 친구놈이 요 근래 연락도 안 되고 잘 못 보니까는 오늘 딱 하루만 빌려주시면은 잘 쓰고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머러스하게. 근데 갑자기 수화기 넘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똘비 받고 미친 X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크게. 순간 친구와 똘비는 벙찌는 상태가 되었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까지 하던 게임을 갑자기 손에 놓고 일제히 전화기를 들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제가 방금은 작게 말했지만 엄청 크게 말했어요. 당황한 건 모든 사람들 다 당황을 했고 친구는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기를 똘비에게 넘겨주었죠.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소리를 듣던 똘비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뭐지? 이런 생각을 했고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너 이 미친 새끼야 이게 무슨 매너야 전화를 왜 바꿔줘 내가 우스워? 너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수미의 모습에 내가 알던 수미가 맞나? 이거 뭐지 장난치는 건가? 뭐지? 라는 생각이 어안이 벙벙해졌고 친구들은 게임이고 나발이고 내팽개쳐두고 똘비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순간 똘비는 이렇게 이목을 집중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시 PC방을 나와서 전화를 다시 받으니까는 야 대답 안 해? 이게 무슨 매너야 뭐 하자는 거야 이 미친 새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단 뭐 친구가 갑자기 뺏어서 바꿔준 부분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신 미안하다고 똘비는 말을 했대.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 뺏어서 그렇다. 수미는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정신 차릴 틈이 어딨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하니까는 내가 갔다 와야겠다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야 그래 잘 달래주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이제 차에 시동을 켜고 수미를 만나러 가면서도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의문부호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은 일단 최대한 수미 입장에서 그래 갑자기 전화 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수미를 만나러 가요. 가는 도중에도 뭐라고 말하지? 기분 어떻게 풀어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래갖고 수미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똘비가 생각하기에 수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고 당황을 했지만은 이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한편 했었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들어갔는데 소름 돋는 부분은 수미가 앉아있는데 왜 이제 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진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금 전화까지는 화를 냈지만은 내가 언제 화를 냈냐는 듯한 목소리의 표정 그리고 분위기로 똘비에게 말을 하는 순간 똘비는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하는 거야. 몰래카메라야? 뭐야? 왜 이러지? 그 사이에 기분이 풀린 건가? 아니 그 정도로 화를 내고 그 사이에 기분이 풀렸다고? 왜? 이렇게 금방 풀릴 거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이런 생각 기타 등등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떨떠름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는 똘비 모습 바라본 수미가 넌지시 말을 건네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잘 놀다 온 거 아니야? 언제 한번 친구들 봐야 하는데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어서 정식으로 인사시켜줘. 친구들 보고 싶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웃으면서 똘비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순간 뭐야 뭐 하는 거지? 그 난리를 피워놓고 친구들을 보여달라고? 몰래카메라인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 스쳐 지나갔지만은 입으로는 그래 알겠어 그래 조만간 친구들 한번 보자. 친구들도 뭐 자기 보고 싶어 한다 라는 말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화가 난 거 아니었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알고 싶은 게 많았지만 꼭 참아내고 기분이 풀렸으면 된 거지라는 생각으로 좋게 좋게 이해하고 물어보지 않고 똘비는 그 상황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든 생각이 왜 안 물어보고? 미친 여자 아니야? 예. 소름 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되어보면 그냥 뭐 어떻게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보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대려 화내기도 뭐한 상황이었다. 아무쪼록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니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답이 그 당시 때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똘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때 그 시간부터 데이트를 하고 밥도 또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하나의 뭐 그냥 작은 해프닝을 끝내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 똘비는 노력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대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려는 똘비를 수미가 잡더니 오늘 밤 같이 짜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있더니는 새까맣게 데이트하면서 잊어버렸던 똘비였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풀어버렸던 똘비였고 수미하고 같이 있는 게 더없이 좋았던 똘비는 찜찜한 마음은 지워버린 지 오래인 양 그날도 그렇게 같이 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숙박업소 들어가기 전에 술도 하나 사고 간단한 안주거리도 사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술도 한두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똘비가 잠이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자면서 살짝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몽사몽한 눈을 살짝 뜨고 바라보니까는 수미의 품 안이었고 예. 수미는 침대에 반쯤 걸터 앉아서 연신 똘비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다가 깬 상황에서 똘비는 수미한테 야, 자기야 뭐해 안 자고 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미를 쳐다봤는데 흠칫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쳐다본 수미의 모습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똘비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연신 똘비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뭔가 괴이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수미를 바라보면서 자기야 뭐해? 라고 재차 물어보니까는 수미가 초점 흐릿한 눈빛으로 연신 쓰다듬던 머리를 잠시 멈추면서 민국이 너 나 배신하면 뒤지는 거야. 넌 나만 사랑해야 하고 넌 나만 좋아해야 하는 거야. 다시는 아까처럼 무례한 행동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충성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똘비는 민국이? 나 똘비인데? 자기야 왜 그래? 술 취했어? 라고 물어봤고 그 순간 수미는 머리를 갑자기 꽉 움켜쥐고서는 네가 무슨 똘비야 이 새끼야. 너 민국이야. 야 이 새끼야 너 최민국 알겠어? 너 나 차면은 배 나서 죽여버릴 거니까 나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초점이 흐릿한 눈빛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온 건지 또렷해지면서 똘비를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꽉 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꽉 쥐다 못해 두피가 뽑혀 나갈 정도로 아팠던 똘비는 연신 거리고 소리내기 바빴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이에 힘을 빼기는커녕 더 있는 힘껏 꽉 쥐면서 말하길 민구가 내가 말하잖아 대답을 해야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일단 민국이고 대안이고 나발이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꽉 잡힌 머리채를 놓아줄 것 같다는 생각에 아파 자기야 알았어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할게 미안해 자기야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세상 온화한 미소로 그래 알았어 자기야 라면서 웃으면서 또 머리를 또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똘비를 바라보면서 그 방금 표독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또다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런 온화한 미소로 웃고 있는 수미를 보는데 그 모습 보면서 똘비가 가지게 된 생각은 야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이라도 손을 밀쳐내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뭔가 공포가 짓누르는 그 무거운 분위기가 자신의 몸을 눌러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미의 손길이 소름 돋지만은 가만히 맞이하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이따금씩 수미를 쳐다봤는데 정말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자기야 왜 그래 빨리 자. 자기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볼도 꼬집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무런 감정 혹은 죄의식 더 나아가서 이중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똘비는 이 분위기에 압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똘비의 기분으로는 바지에 정말 지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해요. 머리를 연신 만지던 수미가 똘비에게 자기야 나 팔베개 해줘 이러는 거예요. 똘비가 순간 머뭇거리면서 이러는 와중에 차라리 머리를 만지는 것보다 팔베개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팔베개를 해주었고 근데 보통 커플들이 팔베개를 하면은 팔베개를 해주면 남자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고 본다거나 아니면 품에 쏙 안기잖아요. 보통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팔베개를 해주는데 수미는 등 돌리고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팔만 베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 너 빨리 잠들어라. 잠에 들면 도망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똘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흘렀어요.
이 정도면 잠에 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팔을 들어서 몰래 뺄까 말까 잠에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고 수미의 머리 쪽을 쓱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쳐다보려고 팔베개 한 팔 쪽을 제외하고 몸을 살짝 일으키는데 그 숙박업소 중에 가끔 벽이 거울로 된 업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 숙박업소가 다 거울은 아닌데 딱 침대 기준으로 양옆으로 일자로 된 긴 유리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은 유리벽이고 바라보면은 그 등 돌린 수미 정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우연찮게 유리벽을 봤어요. 근데 수미가 눈을 뜨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가 흠칫 놀라는 사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수미가 하는 말이 이 미친 새끼가 팔비가 되려는데 헛짓거리하고 있네 이씨. 나는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미용실에 쓰는 날카로운 은색 가위 있죠. 그거를 꺼내더니 똘비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색 가위를 보는 순간 똘비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고 자기야 오해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수미는 화장실 같은 소리 아니야 내가 계속 거울로 이 자나 안 자나 대가리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어딜 거짓말해라 이러면서 한 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머리통을 뜯듯이 덤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란 똘비는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이불에 뒤엉키고 자리가 엉망이 되는 와중에 침대에서 그 위에서 엉금엉금 기어와서 수미는 금방이라도 뜯어 죽이듯이 소리 지르고 그런 수미의 모습 보고 나 진짜 이대로 죽겠다 라는 생각에 이불을 수미 쪽으로 던져버리고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과 차키만 빨리 챙겨서 속옷바람으로 그대로 문 열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쫓아올까봐 도망치면서도 뒤를 연신 확인하면서 모텔을 벗어나 차에 시동 켜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갔고 집으로 도망가는 차 안에서 이거 신고를 해야 하나? 어쩌지?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뒤로 하고 차를 몰고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운전해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미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올라가서 문이나 문 다 걸어 잠그고 침실로 들어가서 이불 꽁꽁 싸매고 덜덜덜 떨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한 생각을 하면서 있는 와중에 휴대폰은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는 수미죠. 순간 전화를 받을까 말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수미라는 이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휴대폰을 던져버렸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수미가 똘비의 집 위치는 몰라요.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까지는 찾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보니까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공포를 느끼면서 달달 떨면서 어떡하지 신고를 해야 되나? 신고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증거가 없는데 그걸 떠나서 신고를 하면 수미를 또 봐야 되는데 그거조차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는 날이 밝아왔고 날이 밝고 해가 뜨니까는 약간 긴장이 풀리잖아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는 해가 진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아까 던진 전화기를 찾았어요. 어찌나 멀리 던졌는지 방에서 거실 구석까지 날아간 거예요. 휴대폰을 바라보니까 전원이 나갔는지 폰은 꺼져 있었고 충전을 하고 전화기를 딱 켜고 확인하던 똘비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을 넘어서 100통 가까운 전화가 와 있었고 문자 또한 수십 개를 넘어서 진짜 엄청 많은 문자가 와 있었대요. 그 문자 부재중 다 수미인 거예요. 문자를 볼까 말까 잠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또 전화기가 울려요. 수미인 거예요. 받을 용기는커녕 진동이 울리는 순간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 다시 꺼버리고 구석에 던져놓고 아주 큰 패닉에 빠져있던 똘비는 또 다시 한번 112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결과론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막말로. 예. 지금 와 있는 문자나 부재중 이걸로는 아무런 것도 안 돼요. 흔한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만 볼 게 분명하고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과연 증거가 될까? 라는 생각에 그래도 혹시 뭔가 나를 죽이겠다 욕이라도 적혔으면 이거는 신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런 내용이면 신고를 하자라는 생각에 폰을 다시 주워와서 켜서 문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폰을 켰을 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전화는 안 왔고 그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이거 진짜 미친구나 정신 아니구나 느낀 게 뭐냐면은 욕이 적힌 게 아니라 자기 어디야? 갑자기 왜 뛰쳐나가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전화 받아. 자기야 전화 받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화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이 문자 보면 전화 줘. 등등 이런 식의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봤던 그 표독하고 무서운 모습 그대로 욕이라도 박아둔 문자였으면은 덜 무섭거나 그냥 신고하면 될 일인데 마치 이건 내가 그냥 갑자기 나간 것처럼 그런 문자를 보내버리니까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등골이 오싹하고 이 여자 뭐하는 여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더럽고 이상하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문자를 보니 더더욱 신고 따위를 해봤자 증명할 길은 없을 것 같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폰에서 알람이 떠렁하고 울리는 거예요. 보통의 문자 메시지 소리가 아니라 떠렁하는 소리가 나길래 폰을 켜보니까 랜덤 채팅 어플에서 온 알람이에요.
갑자기 뭔 알림이야 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어플을 켜고 그 알람을 눌렀는데 대화창이 딱 켜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적힌 글은 내 전화는 안 받는데 채팅 어플은 쳐보고 있네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는 예전에 수미를 만나기 위해서 썼던 어플이었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는 수미랑 만들었던 채팅방인 줄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알람이 울리기에 들어왔는데 수미가 보낸 메시지였고 이 어플은 뭐 현재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읽으면 숫자 1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플은 읽으면 체크 표시가 뜨는 그런 구조였대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알람 메시지에 랜덤 채팅 어플 내용을 읽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올라온 수미의 메시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집애 꼬시려고 어플 알람을 울리면 개처럼 들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또 그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똘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나 보자라는 오기가 생겨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모텔에서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뭐? 모텔? 내가 뭘 했는데? 네가 내 머리 잡고 이상한 사람 이름 부르고 소리치고 갑자기 가위 꺼내서 나 때리려고 한 거 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가위를 꺼내서 널 때리려고 하냐?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소름 돋는 메시지가 하나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불 꺼져 있는 거 보니까는 집은 아닌 것 같고 네 차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는 집이 아니네? 너희 집 5층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미는 똘비 집을 몰라요. 근데 집 주소 다 맞춘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차는 원래 늘 지상 주차를 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 차를 주차했대요. 근데 이 똘비가 살고 있는 집 지하 주차된 구조가 약간 특이한 구조라서 일반적으로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위에 봤을 때 늘 대던 자리에 똘비 차가 없으니까는 집에 불도 꺼져 있으니까 안 들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보통 미친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폰을 꺼버리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불도 안 켜고 지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신고는 어차피 안 되고 내가 그럼 그 다음 수가 뭐 있을까? 아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 수가 뭐 있을까?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 싸워서 뭐 이기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정답을 내리게 되었고 날이 밝는 대로 본가로 가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여기 방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본가로 들어가 살든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야. 날이 밝은 대로 평소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때 같이 헌팅을 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집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러 오라고 시켰고 친구가 오고 그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얻어 타고 본가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로 이동하는 동안 친구 녀석이 똘비의 몰골을 골똘히 보더니 야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었었고 똘비는 그 친구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그 여자가 그때 그 수미가 이렇게 나타났고 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혹시 수미 친구랑 연락되냐 하니까는 아니 그냥 전화번호 교환하거나 추후에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연락처를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한 똘비였고 똘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도 에이 너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에이 설마 이런 눈치 없고 똘비는 믿던 말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나 본가에 데려다주고 당분간 나 찾지 마라. 누가 나 찾아와도 모른다고 해라.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라는 이야기를 한 뒤 친구 차에서 내려서 본가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 추후에 폰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마치고 혹시나 차를 알아볼까봐 차까지 바꾸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이사간 집에서 한동안 불도 안 켜고 그렇게 한동안 치과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하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뭐 그냥 다시 마주치면은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할 수 있고 저 또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말을 했어요. 근데 똘비가 말하길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저는 들은 제 3의 입장이고 이야기만 들은 경우니까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둘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제가 쉽게 판단했던 거죠. 얼마나 공포스러웠길래 그럼요. 스스로 답을 내린 결과가 내가 이사를 하고 차를 바꾸고 폰번호를 바꿀 만한 상황이었겠어요. 뭐 그래서 그 녀석은 그 뒤로 랜덤 채팅 어플이고 헌팅이고 나발이고 다 끊고 예.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손질을 좀 많이 했어요. 약간 잔인한 부분은 별로 없지만 야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은 약간 다 각색하고 뺄 거 많이 빼고 이야기를 드리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냥 대충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야, 진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야기네.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오. 그 여자가 뭐 다른 사람한테 크게 대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아무쪼록 그 녀석은 뭐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살긴 하는데 네.
내일 또 좋은 데 간다고 전화 와가지고, 예. 정신을 차린 건지.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맞습니다. 태진님께서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예. 다음 주에 또 감기 목살 3인분에서 2인분까지 줄여서 오겠습니다. 꼭 오세요! 예, 다음 주는 양념 목살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또 태진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이 엇박자네요, 오늘. 항상 박자를 가지고 노는 비트 위에 나그네가 되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제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인공호흡이 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쯤 시작하려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원래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보면은 숨 턱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 받아들였어요. 호랑이나 이제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맞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거 포식자 하겠습니다. 저희 무슨 대화하는 거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냥 토크죠. 그냥 토크 뭐. 예.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네, 의미가 맞습니다. 뭐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토크지 뭐. 맞아요. 뭐 의미가 또 너무 진지하면 사람이 못 써요. 또. 예. 또 풀어줄 때 풀어주고 이렇게 좀 맞아요. 느슨하게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아유. 거죠.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저한테도 살짝쿵 예고는 해주셨는데, 뭔가 얘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바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그냥 평범한 인간 사람입니다. 그냥 사회생활 하시는 형님이시고 현재 지금은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이민을 간 상태이시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형의 아버지의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 형님을 낳기 전에 겪었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늘 그렇듯 똘비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은 한 80년대, 90년대 뭐 요런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똘비의 직업은 석수장이에요. 석수장이라고 하면 돌을 깎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을 만들거나 뭐 하시는 분들을 석수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름도 있으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작품도 만드셨고 그쪽 바닥에서는 뭐 정말 크게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분은 아닌데 어느 정도 장인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똘비는 그저 돌 만지고 돌 깎고 아무튼 돌에 관한 일에만 이제 16세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 천직은 석수장이다 라고 믿고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돌을 만지고 돌을 깎고 그렇게 살아오던 와중에 30 중반이라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장가도 조금 미루면서까지 석수장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나이쯤 되니까는 대학교가 너무 가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80년대쯤 뭐 90년대 이때쯤 하더라도 30대 중반의 나이로 대학교로 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약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뭐 대학교로 가고 싶은 이유인 즉슨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후학을 양성하거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고 돌만큼이나 굳어버린 머리를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작은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석공에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 개 땄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까지 갖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대학교를 나오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릴 때는 그냥 누가 시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돌을 깎았는데 그때부터는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들도 제법 많은 상태였고 대학교 졸업장이란 타이틀이 다른 석수장애들에 비해서 꽤나 식자층 같은 느낌도 들다 보니까는 지체가 그래도 약간 있으신 높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문이나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나란 일에도 왕왕 부름을 받아서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가 그 똘비 인생에서 꽤나 잘 나가기 시작했던 첫 걸음이었어요. 돌을 다루고 뭐 그런 일에 관심이 많은 젊은 청춘들도 심심치 않게 밑으로 들어오면서 작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생활을 병행해서 일을 하셨고 어릴 때부터 그냥 덧없이 즐겨했던 한복은 어느덧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한복에 묻은 돌가루며 그리고 수염에 묻은 돌가루들이 한층 더 그를 전문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또 예술가적인 면모를 가질 수 있게 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저 어릴 때는 만드는 게 좋았고 밥 벌어먹고 살기에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세월이 좀 반복이 되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있고 주변 인들 평판도 옛날에는 뭐 똘비야라고 불렀다라 한다면은 네. 뭐 똘비님 혹은 뭐 선생님 같은 칭호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 바라보는 모습이 제법 마음에 들고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 한켠으로 으쓱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명성의 지역 내에 있다 보니 특별 수업 같은 개념으로 인근 지역 공고 석재과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고 지역 내 젊은 조각가들의 멘토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큰 사찰에서 어떤 스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요 큰 사찰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때는 이 절이 큰 사찰인지 몰랐어요. 참고로. 아무튼 아주 곱게 차려입은 승복을 입은 스님이 오셨는데 누가 봐도 법력이 장난 아닐 것 같은 외모에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셨대요. 근데 인상은 정말 온화하고 뭔가 티끌 하나 없는 것 같은 미소로 똘비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이 주변 돌비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소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소순이 꿈을 꾸었는데 비가 하늘에 구멍난 듯이 쏟아지더니 벼락이 수도 없이 내리치면서 저희 돌비사로 오는 돌로 된 다리를 자꾸 벼락이 내리치면서 비가 계속 오더니 그 다리 너머 어둠 속에서 예? 잊지 말아야 할 귀것들이 보였다고요. 귀것. 그러니까 귀것들이 귀신의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돌비사로 넘어오는 다리가 그쪽 하나인데 그 다리에 번개가 한두 번 더 내리치면은 혹여나 무너질 걸 알고 있는 듯한 아니면은 그 무너지는 걸 구경하려는 듯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너무 생생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가운데 갑자기 그 꿈속에서 다리 가운데 하얀 한지가 한 장 떨어지더니 그 위에 붓도 먹물도 없는데 선생님의 조남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벼락이 한두 번 더 내리치면서 다리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승은 꿈에서 깨어났고 필시 부처님이 꿈속이지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혹시나 싶어 다리를 살펴보니 다리가 무너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속이긴 하지만 똘비 선생님의 이름이 적힌 것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고 수소문해서 선생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는 현재 석수장애로 일하고 계신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운명이라는 생각에 소승이 석수장애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똘비는 사실 가끔 절에 가서 작업을 하기도 했고 무료 봉사 삼아서 만들어둔 작품이나 인근에 공양 삼아서 전달해주기도 했을 만큼 불성에 꽤나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절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돌비사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순간 느끼는 감정은 작은 남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직후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돌비사라는 곳을 건너가기 위해 돌다리를 만들어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건지 아니면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다. 그럼 제가 무너진 돌다리를 하루빨리 다시 만들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허락을 해주신다면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똘비가 말을 한 거예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아주 환한 미소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더없이 고마운 부분인데 그 말하지 않아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적어주신 돌비사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스님이 떠나시는 걸 배웅을 해드린 뒤에 돌다리에 대한 작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먼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절을 찾아가서 돌다리가 어느 정도의 길이나 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침 일찍 분주하게 움직일 생각에 평상시보다 일찍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똘비는 잠에 들었고 그날 꿈에 낮에 스님이 말했던 그 꿈을 똑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옥수수에 쏟아지고 번개가 내리치고 다리가 무너졌고 돌비사 건너편에 있는 빛것들이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무너진 다리 주변을 왔다 갔다 했고 똘비는 돌비사 일주문, 그러니까 절의 제일 첫 번째 문을 일주문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일주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손에는 망치와 정이 들려 있었고 그걸 확인하고 앞을 보는 순간 숲속 저기 멀리서 형태가 보이는 건 아닌데 아주 엄청난 한기, 귀기, 모르는 그런 기운을 뿜어내는 무언가가 서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는 순간부터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해가 뜨려면 한 두어 시간 남았지만 불이 나게 준비해서 평소에 자신을 잘 따르던 제자 한두 명을 급하게 깨워서 돌비사로 빠르게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비사 인근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는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고 무너진 다리를 쳐다보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일주문 앞에서 가부좌를 들고 무언가를 외우듯이 중얼중얼대면서 앉아서 주문을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이라서 어두운 환경에 눈을 적어가면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 어제 왔던 그 스님인 거예요. 그 스님이 똘비의 인기척을 느낀 건지 주문을 외우시는 걸 멈추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를 향해서 환한 미소로 합장과 함께 맞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똘비가 스님께 물어보길 아니 스님 이 새벽에 혹시 무슨 시간에 연부를 외우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시나 귀것들이 혹여나 일주문 주변으로 넘어올까봐 항마진언이라고 하는 불경을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외우다 보니 벌써 시간이 해가 뜰 시간이 된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을 하러 왔잖아요.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길이도 재고 다리를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인지 전문적인 계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측량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똘비가 한 보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돌다리 하나를 도면 같은 걸 만들어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랑 지금 무너진 돌비사 다리 사이즈랑 제면제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려야겠다라고 다 알아보니까는 바닥부터 해가지고 돌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아치교, 교각, 강바닥 이런 것들이 다 똑같더래요. 자기가 미리 구상해둔 설계도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마치 이날을 위해서 미리 마치 내가 재단을 한 것처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일전에 만들어 두었던 돌다리 설계도와 딱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직접 보고 만들지 않는 이상 돌다리는 널돌, 결구 방식 이런 돌의 상판 길이 부가적인 많은 요소에 따라서 바뀌는데 같은 장소, 같은 땅 상태라도 직접 작업 들어가면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건 마치 보지도 않은 걸 내가 마치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때 똘비가 느낀 건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미리 내려주신 일이구나. 이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밑에 장비들이나 이런 걸 챙겨서 떠난 채비를 하니까는 스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냐 이렇게 물으셨고 스님의 질문을 똘비가 말하길 이게 글쎄요 정상적인 작업이라면은 보통은 한 달이나 빠르게 해봐야 보름은 넘는 일인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일주일 안쪽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스님 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을 들은 스님께서는 아무쪼록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소승이 이런 부탁을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은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스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서둘러 내려와서 챙겨가야 할 물품들을 돌부터 장비 이런 거 다 가지고 돌비사로 이동을 했어요. 그 뒤로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똘비는 스님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원래 이거 돌다리 공사라는 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제가 이 일을 마치 맡을 것처럼 며칠 전에 이 공사를 해야 될 운명인 것처럼 설계를 다 끝낸 어떤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곳 다리에 딱 맞는 다리고 거기다가 때마침 제가 마치 공양을 드려야 된다는 듯이 돌도 아주 좋은 돌들이 때마침 들어왔다. 요 근래 들어와서. 그래서 어느 작업보다 수월하고 빠르고 튼튼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스님께 전달해 드렸고 스님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니 똘비 손에 작게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똘비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손을 바라보니까는 작은 염주가 하나 쥐어져 있는 거예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소승이 지금 당장 드릴 거라고는 차고 있던 염주 말고는 없다. 하지만 이 염주가 보살님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다. 라면서 쥐어주시면서 합장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그때 똘비가 훨씬 돈을 받을 마음도 아예 없었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마음 없었는데 스님이 또 차고 계시던 염주를 주니까는 기분이 좋더래요. 그냥 뭔가 모르게. 그래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서로 인사를 마치고 스님은 절의 일주문으로 들어가셨고 똘비는 스님이 주신 염주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팔목에 염주를 찼어요. 그리고 공사 끝난 현장 모든 주변 정리를 마친 뒤에 산을 내려와서 다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날 거면은 이번 이야기 되게 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반전이 있어요. 자, 일단 산을 내려오고 정확하게 보름 뒤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똘비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났냐면은 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 기사가
앞에 정차해 있던 똘비의 포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뒤에서 거의 밟고 지나가다시피 밀고 나갔어요. 근데 밀고 나가는 와중에 조수석은 터널 입구 기둥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찌그러지고 덤프 트럭은 뒷 화물칸이랑 조수석을 밟고 지나갔는데 운이 좋게도 똘비가 타고 있던 운전석만은 밟지도 않고 크게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양쪽 팔 골절사 정도로만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죽는 사고인데 양쪽 팔 골절사 정도로만 끝나는 사고로 이어진 거죠. 차는 찌그러진 깡통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만 멀쩡했고 앞유리도 운전석은 급만 심하게 가는 상태로 운전석 제외하고 조수석이나 짐칸 뭐 이런 것들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그리고 사고 이후에 팔 깁스를 제거하는 날에 스님께서 주신 염주가 툭 하고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신기한 거예요. 스님이 주신 염주가 끊어진 것 그리고 스님이 일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안 되겠다. 스님한테 가서 인사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돌비사로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퇴원 이후에 몸을 수술한 상태에서 돌비사로 갔다고 합니다. 산길을 꼬불에서 올라가니까 돌비사 일주분 근처 자신이 튼튼하게 만들어둔 돌다리가 보였고 그 인근에 뭐 이제 주차를 한 뒤에 돌다리를 건너면서도 혹시나 뭐 상한 부위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또 보고 넘어갔대요. 네. 건너가면서 이렇게 다리 상태 괜찮다면서 일주문에 딱 들어서니까는 일주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 이러면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일주문은 쿵쿵 두들겨 보기도 하고 스님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일주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서 꽤나 젊은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똘비는 합장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 젊은 스님이 약간 난감한 듯한 표정? 혹은 여기에 무슨 일로? 여기에 왜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보살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똘비는 약간 쭈뼛한 기운을 가지고 젊은 스님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늘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내가 어떤 노승을 뵈러 왔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원효라고 친다면은 원효 스님을 뵈러 왔다. 일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스님이 잘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러 왔다. 라고 말을 하니 젊은 스님께서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며 똘비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젊은 스님이 어디를 후다닥 이제 달려가더니 누가 봐도 이곳에서 주지 스님처럼 보이는 분이 헐레벌떡 뛰어나오시면서 똘비를 보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실례지만 원효 스님과는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보살님 이렇게 물었고 똘비는 또 그간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했대요. 꿈을 꿔서 돌다리를 이렇게 했고 이게 이렇게 됐고 뭐 했는데 스님이 주신 염주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왔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저희 스님 맞긴 한데 그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님은 입적하신 지 10년은 되신 분이다. 그 입적하신 10년이 되신 그분을 배웠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살아생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짚어 보면은 라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똘비는 궁금하잖아요. 자신이 알던 스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막말로 똘비는 몇 달 전에 뵀던 스님이고 나 말고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말을 하니 큰 스님께서 합장을 한 번 더 하시더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곳 절의 이름은 돌비사가 아니에요. 돌비사는 옛날에 불렸던 이름이고 지금은 귀족사로 바뀐 절이에요. 귀족사는 이 부근에서 꽤나 큰 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인근에서 꽤나 큰 절이고 똘비도 아는 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돌비사에서 귀족사로 이름 바꾼 이유는 현재 돌다리가 있던 일주문 자리가 옛 돌비사 일주문 자리고 절의 일주문 자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쪽으로나 세우는 게 아니고 뭐 불교쪽에서 뭔가 따지고 그러면서 일주문을 여기로 둔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거르고 굳이 안 좋은 자리에 돌비사로 불리던 그 시절에 돌다리가 있는 곳에 일주문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어느 날에 법력이 아주 높은 스님이 이 일주문이 명이 닿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좋은 자리 이쪽 앞으로 일주문을 옮겨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 일주문을 옮기면 안 된다. 그 이유인즉슨 사찰의 기운이 더 빠져나갈 거고 잡귀들이 주변에서 들끓는다.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잡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주문이 그걸 좀 막아주면서 기운도 약간 안 빠져나게 막아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언젠간 이 돌다리도 무너질 거고 일주문도 불타 없어질 거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좋은 시기 때 일주문의 위치를 바꾸는 걸 내가 미리 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을 했고 지금 당장 일주문을 여기에 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곳 절 주변의 귀신들이나 잡귀들이 쉽게 판치지 못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문을 여기 돌다리가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어느 누군가가 이 일주문을 열고 들어올 거다. 근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보다 환영을 해주고 누가 봐도 죽은 자로 보인다면 문을 영원히 열지도 못하게 가리고 막아버려라. 그리고 일단은 나중에 일주문을 위치를 바꾸면은 지금이 여기 돌다리에 있는 일주문은 아무도 모르게 뭐로 가리든지 아니면 문을 약간 좀 변형을 주든지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끔 모습 바꿔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법력이 높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님의 조언이니까 절안의 스님들은 다른 뭐 불평불만 없이 그냥 일주문 위치를 나중에 바꾸었고 그 뒤로 스님이 돌아가시고 잊혀져 있던 이야기였는데 일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 닫아놓은 일주문으로 누군가 와서 스님을 찾으니까 큰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승려들이 돌아가신 스님의 법력과 통찰력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쓰지도 않는 문에 거기다가 그쪽에 문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그쪽으로 들어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스님께 받은 끊어진 염주를 똘비는 혹시나 싶어서 큰 스님에게 드리니까 한 번 더 흠칫 놀라시면서 나 이거 살아생전에 끼고 있던 염주가 왔다. 이 염주가 그냥 염주가 아니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지 아니면 뭐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좋은 나무. 그런 걸로 만든 염주였고 평생 그런 쪽으로만 만든 염주를 끼셨던 스님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큰 스님은 그 끊어진 염주도 공양 삼아서 올리셨대요. 보통 절하는 데 들어가면은 정면에 부처님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 좌측편인지 우측편인지 그 큰 스님의 그림이 붙어 있더래요. 그 스님한테 기도도 한번 드리고 절 안에 있는 스님들이 대접도 해주고 환대를 받으면서 똘비는 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벙벙하게 나온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셨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게 과학적이고 나발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쭈뼛쭈뼛 나왔대요. 그리고 자신이 들어왔던 그 일주문으로 스님들이 나가셔야 된다고 배웅을 해줬고 이렇게 일주문을 나왔는데 문을 나오자마자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그 이유는 아침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주변 입구가 정리가 잘 된 출입구였어요. 그 일주문이. 근데 막상 나와서 둘러보니까는 일주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풀이 엄청 자라 있는 거예요. 자신의 키만큼 자란 풀들로 무성했고 자신이 건너왔던 돌다리는 누가 봐도 만든 지 얼마 안 된 돌다리예요. 그 주변은 풀로 뒤덮여 있고 이게 내가 잘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풀이 이만큼 자랐다는 걸 인지 못할 만큼의 정신 상태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들어갈 때랑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의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똘비가 순간 내가 뭔가에 홀린 건가? 돌아가신 스님의 법력 때문에 내가 주변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돌다리는 새 거고 풀들이 막 자라있는데 새 거로 만들 거면 주변에 풀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 절을 벗어나서 집으로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돌다리를 왜 다시 지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제자가 함께 봤던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대요. 따로. 대신에 느낀 건 내가 평생 열심히 돌이나 깎고 살아야 될 운명이구나. 여기서 내가 깨우침을 얻고 뭐 그래야 되는가 보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돌을 깎으면서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문화생 제자들 중에서도 꽤나 실력 좋으신 분들로 직접 길러내시면서 뭐 명장도 만드시고 그렇게 살다가 떠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아는 형님의 아버지셨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형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똘비는 결혼을 해서 느지막이 아들을 낳은 게 그 형님이에요. 이야. 그 형님 이름도 약간 불교스러워요. 예를 들면 뭐 김법정 그런 식으로 불교스러운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아버지 살아생전 있었던 일을 저에게 들려줬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야. 괜히 저한테 예고를 하신 게 아니었구만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늘 막 귀신만 나오고 뭐 혼나고 막 이런 것보다 혼나고 이런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이놈하고 막 이런 것보다 이놈 아저씨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태즈님께서 그래도 이 이야기를 전달을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장르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반전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가 공복이라서 중간중간 이게 혀가 잘 안 돌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꼭 고기 먹고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오. 예, 그럼 충성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실게요. 예. 항상 밝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야기하실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뭐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믿고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직도 태즈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돌비 태즈 검색하시고 꼭 정주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